네, 경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서 참고인 소환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공지영 작가에 이어서 오늘은 방송인 김어준 씨가 경찰에 출석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안을 포함해서 몇 가지 사안 자세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는데요. 이중재 변호사님 그리고 배종호 세안대학교 교수님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야당 원내대표는 뭐 이런 얘기를 하죠. 특검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하면서 선거 이후에 이재명 지사 이름이 계속해서 언론에서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네. 이름이 언론의 주요 이슈로 계속 등장하고 있고 네. 실검 1위를 차지한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주말.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과거에 폐륜설 또 그리고 불륜설로 굉장히 뜨거웠지만은 이번에 이제 조직폭력배 연루설입니다. 네. 성남 지역을 유흥가를 무대로 하는 이제 국제 마피아라는 조직 폭력배가 있는데 네. 이 조직 폭력배하고 유착이 돼 있다라는 의혹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탐사 보도인데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변호사 시절에 변론 과정에서부터 이 국제 마피아 조직원하고 연루가 됐고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여러 가지 특혜를 줬다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현 시장은 도지사죠. 도지사는 계속해서 이재명 죽이기에 기득권들이 나서고 있다. 네. 과거에는 뭐 종북몰이 그리고 폐륜몰이 또 이렇게 불륜몰이 나서더만 이제는 또 조폭몰이 나서고 있느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야권에서는 특검까지 주장하고 있고 이미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네. 이 문제가 고소고발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자, 변호사님 오늘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다룰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여러 사람이 의혹을 제기했었고 그때 여러 당에서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수사기관에 의뢰한 거 뭐 특정한 거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뭐 바른미래당에서 고발했다고 바른미래당에서? 봐야겠죠. 예, 지난 이제 경기도지사 네. 선거 직전 한 8일 전쯤 되겠습니다만 네. 6월 5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네. 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바른미래당의 이제 김영환 후보가 예. 김부선 씨와의 불륜설을 제기를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거의 뭐 기정 사실인 것처럼 네. 이렇게 몰아가다가 네. 당시에 그 이재명 후보가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바로 이제 고발을 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바른미래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분명히 김부선 씨와의 불륜이 맞은데 예. 그걸 아니라고 했다. 예.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다. 뭐 그게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겠고요. 그리고 네. 또 이제 이재명 지사의 형을 병원에 강제로 입원을 시켰다. 이건 직권남용 혐의가 되겠죠. 네. 그거. 그다음에 이제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네. 여러 거 기업으로 하여금 이제 광고 이런 명목으로 성남 FC 구단에 지원을 하게 했다. 네. 이거는 무슨 제3자 뇌물죄가 아니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혐의로 이제 고발을 해서 지금 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분당 사안에 경찰서에서. 대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뭐 이재명 지사 그리고 김부선 씨와의 관계에 왜 방송인 김어준 씨가 소환됩니까? 그러니까 김어준 씨 같은 경우 지난 2010년이죠. 네. 한겨레 신문 지면 인터뷰를 통해서 네. 그때 당시에 사귀는 남자가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김부선 씨와의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제 본인은 뭐 김부선 씨가 먼저 밝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김부선 씨가 성남에 사는 얼굴이 흰 변호사를 사귀고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부선 씨하고 그리고 이재명 지사하고 불륜 관계에 있다라고 김영환 후보 측에서 강력하게 제기를 해서 네. 이걸 이제 허위사실 공표죄까지 고발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진위를 가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당시 지사 후보 캠프에서도 이 문제를 또 고발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김어준 씨만 있는 게 아니고 주진우 씨는 또 대필 사과문을 대필했다는 그런 의혹을 또 받고 있고 네. 근데 또 그 얘기를 공지영 작가는 주진우 기자로부터 들었다라는 그런 이제 주장들이 서로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명 공지영 작가 그리고 김어준 씨 또 그리고 주진우 기자 세 명이 검찰에서 일단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는데 이 조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게 특히 이제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 만약에 알았다, 불륜 사실 그리고 있었다라고 어느 누군가가 얘기를 하게 되면은 네. 이 파장이 이제 일파만파로 커지게 되고 실제로 그러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는 결론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도지사 징계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의 조사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주진우, 김어준,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 이름도 여기 나오던데요. 혹시 어떤? 이제 정봉주 의원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고 네. 이제 이 분들이 서로 좀 진보 쪽에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서로 친하게 교류했는데 지금 이제 공지영 작가에 따르면은 이분도 안다. 라는 그런 주장인데 현재 중심 인물에서는 이미 좀 비껴가 있고요. 그래서 인터뷰를 최초해서 김부선 씨하고 불륜 의혹을 이슈화한 네. 김어준 씨 그리고 또 사과문을 대필 작성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주진우 기자 이 두 명이 그리고 또 이걸 들었다는 공지영 작가가 지금 핵심 인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김어준 씨 말을 들어볼 텐데요. 오늘 오전에 경찰에 출석, 그러니까 소환. 을 하면서 출석하면서 한 말입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경찰에서 이 불륜 관계 여부가 핵심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진술하실 거예요? 잠깐만.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있는 그대로 얘기할 생각입니다. 네. 이게 한 8년 전에 한 인터뷰에서 김부선 씨랑 이제 성남 사는 남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만났다 이렇게 김부선 씨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경찰에 가서 진술할 테니까요. 경찰에게 확인하시든지. 일단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있는 그대로 진술할 생각입니다. 네. 자, 변호사님, 지금 기자도 물어봤지만 경찰도 물어볼 말이 저 딱 하나인 건가요? 성남 사는 남자가 누구냐? 그렇죠. 제가 예. 볼 때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혹시라도 예. 좀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주진우 기자가 지금부터 한 2년 전쯤에 공지영 작가하고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네. 공지영 작가가 어떻게 하다가 차기 대선 주자 얘기가 나와서 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언급을 했더니 네. 주진우 기자가 정말 뭐 김부선 씨 문제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아주 뭐 정말 이재명 시장이었죠 당시 네. 아주 골치 아팠다. 근데 잘 해결됐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김어준 씨는 2010년도에 인터뷰한 것밖에 없어요. 네. 성남 사는 남자랑 김부선 씨가 그때 뭐 사귀었다고 얘기했다. 그러더라. 요거 하나 예.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예. 또 하나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예. 뭐 주진우 기자하고요 뭐 굉장히 친한 사람이니까 주진우 기자를 통해서 그런 뭐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 아니면은 그렇게 김부선 씨와의 화해를 일종의 화해인지 뭐 무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과정에 김어준 씨도 관여한 것이 있느냐 뭐 이런 점을 오늘 뭐 집중적으로 물어볼 걸로 예상을 합니다. 예. 자, 공지영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거 기간에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재명 지사 쪽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미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뭐 당연히 그렇게 공격적인 내용을 얘기를 했겠죠? 네, 지금 이제 공지영 작가는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조폭 연루설 나오니까 당장 이재명 지사 그리고 은수미 시장, 성남시장이죠. 두 사람을 민주당 제명해라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 검찰이 아니고 경찰이죠. 경찰 참고인 이미 이제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어떤 폭탄 발언이 나오지 않고는 네. 또 진실 공방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 김어준 씨 그리고 주진우 기자도 거짓말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나 이제 부담이 크니까. 그런데 관계는 있었다라는 선까지 이분들이 인정을 한다 해도 네. 그게 과연 불륜 관계나라는 부분까지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재명 현 지사도 김부선 씨하고 만남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제 단순한 만남이냐, 아니면은 뭐 법률 또 의뢰인과의 만남이냐, 아니면은 불륜의 만남이냐 이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경찰 조사에서도 명쾌하게 떨어질까 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요. 만약에 부적절한 만남이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뭐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도덕적 정책인 도덕적 문제는 정책인 문제지 예. 법적으로 뭐 할 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
지금 저 김영환 전 경기도지사 후보가 고발을 해놨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김부선 씨와의 불륜이 사실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밝히라는 거죠 지금? 아니라고 이미 대답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아. 이게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거에 해당할지는 사실. 법리상으로는 좀 따져봐야 돼요. 그렇지만 예. 어쨌든 선거 기간에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한 거 아니냐. 이건 이제 김영환 전 의원의 주장이죠. 그게. 그러면 그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주장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이 부분을 지금 일단 사실관계를 확정을 해야 이게 과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되는지 그렇게까지 나갈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자, 뭐 예상이지만 수사 진행 과정에서 당사자인 두 사람, 이재명 지사 그리고 김부선 씨 소환을 하겠죠? 한다고 했어요. 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안 할 수가 공식적으로 없어요. 얘기를 했습니까? 예, 제가 이거 뭐 그걸 못 당연히 저 봤네요. 피고 예. 소인이기 때문에 안 할 방법은 없고요. 다만 네. 지금 워낙 얽히고 설키고 당사자들의 진술이 왔다 갔다 한 측면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김부선 씨 소환 계획도 경찰에서는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각만큼 빨리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김부선 씨도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게 2010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말을 이런 일이 사실이라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게 과연 실체적 진실인지를 밝히는데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릴 걸로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불륜 부분은 명료하게 정리가 되기는 어렵지만은 주진우 기자의 경찰 조사 결과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 그렇습니다. 조사를 왜냐하면 하죠? 예. 주진우 기자가 지금 받고 있는 의혹은 김부선 씨에게 사과문을 대신 작성해줘서 그걸 받아서 지금 김부선 씨가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간 문자를 또 김영환 당시 바른미래당의 도지사 후보가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게 왜 주진우 기자는 김부선 씨에게 사과문을 대신 작성해주고 또 사과를 게재하도록 종용을 했는가라는 부분은 굉장히 도덕성과 중요한 부분이고 네. 그렇다면은 주진우 기자하고 또 이재명 지사하고 뭔가 얘기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만약에 주진우 기자가 내가 그런 사실이 실제로 있었고 그런 부탁을 이재명 현 도지사로부터 받아서 했노라 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정치적인 파장이 큰데 그래서 하여튼 주진우 기자가 경찰 조사에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는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네. 불륜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 불륜이 아니라면은 뭐 그렇게 시도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오늘 한쪽 편을 드는 건 네. 아닙니다만은 지금 저 이재명 지사 측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당시에 김부선 씨가 먼저 주진우 기자한테 연락을 해왔다. 내가 페이스북에 뭐 불륜인 것처럼 올렸는데 글을 이재명 당시 시장이 나를 고소한다고 하는데 나 잘못하면 감옥 갈 것 같다. 그러니까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는 거예요 주진우 기자한테. 이게 이제 이재명 지금 현 지사의 주장입니다만. 네. 그렇다면은 또 어쨌든 양쪽 주장이 이게 불륜이냐 아니냐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건 수사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다뤄야 할 주제가 많기 때문에 자, 이것은 이제 경찰 수사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국군 기무사령부 이른바 기무사의 계엄 관련 문건인데요. 자, 어제 저녁에쯤에 추가로 이제 거의 전문이 다 공개가 됐어요. 67쪽 정도인데 그렇습니다. 내용이 예. 좀 상당히 뭐 많은 분들이 이거 이 정도까지 갔나 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저게 과연 뭐 내란죄나 군형법상의 반란죄와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는 뭐 수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문건 계엄 대비해서 세부 계획서 67쪽짜리 그 네. 문건을 보면은 뭐 단계별 대응 방안, 뭐 위수령, 계엄령 시행 그리고 계엄령 시행 후의 방안까지 4단계로 구분해서 아주 구체적인 조치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뭐 그런 조치를 담은 것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수긍할 수 있다 하더라도 네. 그 조치에 불법적인 내용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를 들면은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그 제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은 계엄을 해제해야 됩니다. 대통령은. 네. 그런데 이거를 강압적으로 그런 해제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국회의원들을 어떤 물리적으로 제압한다. 뭐 이런 내용까지 들어가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건 네.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내용 중에 이 부분을 문제 삼는 분들이 많던데요.
미국 본국으로부터 계엄 선포를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협조를 받아라 이 내용까지 들어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상식을 넘어서고 또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은 네. 실제로 12.12 군사 반론으로 신군부가 정권을 잡았고 그러니까요. 또 예. 그리고 5.17 네. 계엄 당시에 꼭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미국 쪽에서 사실상 인정을 해줘서 신군부의 집권을 정당화해주는 그리고 결국 이제 5.18 광주 학살의 불행한 역사로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이번 문건에 이 부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국방장관이 주한미 대사를 불러서 사전에 얘기를 하고 또 사후에 미국 본국 정부에서 협조를 해줄 것을 인정을 해줄 것을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아까 이제 우리 변호사님께서 국회를 무력화하는 그리고 심지어 거기 보면은 무더기로 야당 의원들을 구속, 사법처벌하는 그런 내용까지 담겨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당시에 주장했던 것처럼 유사시를 대비한 단순 짜집기의 문건이 아니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쿠데타 모의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지금 헌법학자들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건만 해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지금 예하 부대에 실제로 어떤 행동 준비를 지시를 했다거나 관련한 어떤 문건이 나온다면은 제가 볼 때는 사법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쪽으로 이 문제가 점점 더 방향을 잡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사법 처리까지 갈 것인지 어쨌든 이제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도 언론에 있지만은 이런 일이 있으면 언론 통제부터 하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처음에 알고 있는 것보다는 상당히 구체적이다라는 게 어제 추가로 나왔다면서요. 예,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뭐 계엄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물론 뭐 계엄 사령관한테 뭐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뭐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알려진 대로라면은 보도 검열단이라는 거를 9개 반을 구성을 해서 네. 뭐 22개, 뭐 YTN을 포함한 22개 방송사. 그러니까 검열단 예. 구성 뭐 이건 이야기했는데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몇 개 어느 방송사 그렇습니다. 누구 그다음에 뭐 이것까지 26개 방송 지정이 돼 뭐 있더라고요. 언론사, 그다음에 뭐 8개 통신사까지 해서 네. 구체적으로 언론에 제약을 가하려는 이런 뭐 실행 계획까지 지금 마련한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과연 무슨 목적으로 이걸 했느냐? 우리 소위 말하는 형법상의 내란죄에 있어서는 그냥 뭐 이런 걸 계획해서는 뭐 아무것도 안 되지만 내란죄가 되기 위해서는 국헌을 물러날 목적. 그러니까 이제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을 아주 그냥 뭐 강압적인 방법으로 무력화시키는 이런 의도에서 과연 그런 계획을 짰느냐 아니냐. 그냥 뭐 단순히 뭐 우리 공공의 안녕 질서가 좀 흐트러질 우려가 있으니까 네. 경찰력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미리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준비를 한 건지 이게 이제 이번 수사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첨언을 하자면요. 결국은 이번 문건이 중요한 거는 정상성을 벗어났느냐 안 벗어났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합참에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계엄을 2년마다 검토하고 있는 것이 계엄 실무 편람입니다. 근데 네. 이 계엄 실무 편람이 일종의 기준인데 이 기준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국회 장악 문건인데 거기 보면은 현재 국회의원들을 다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진보적 성향 160명, 그리고 네. 보수적 성향 130명. 아직 구체적인 명단은 나오지 않았는데 만약에 명단이 나오면 더 일파만파 되고요. 그리고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이 국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당시 정세균 야당 국회의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정세균 의장이 직권 상정을 할 수 있을까 봐 그것도 원천 봉쇄한다라는 이제 방안이 담겨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합참에서 준비하고 있는 계엄 실무 편람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거기에는 오히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정반대가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언론 통제 부분도 일상적인 부분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핵심 부분이 이겁니다. 언론기관의 존립 자체를 흔드는 것은 안 되도록 계엄 실무 편람에는 돼 있는데 이번에 발견된 67쪽짜리 기무사 문건을 보면은 언론기관의 등록을 아예 취소할 수 있고 또 언론기관의 어떤 역할을 정지시킬 수 있는 통제를 편하게 해서 방송을 방송을 하나만 통일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한 부분이 아예 예를 들어서 YTN 같은 경우에 언론기관을 폐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예. 계엄 실무 편람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이 부분만 봐도
이거는 선을 넘어서는 그런 증거들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지금 헌법학자들도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지금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이제 수사가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뭐랄까요, 뭐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는 이제 상당히 이제 진행이 된 것 같고, 이른바 핵심 윗선이 이제 어디까지 조사를 하느냐는 게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필수적으로 한민구 전 국방장관 네. 그리고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 그분은 뭐 당연한 이건 뭐 거고. 당연히 조사할 수밖에 네. 없고요. 또 이분들의 신분이 지금은 이제 군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민간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네. 동부지검에 이제 군 특별수사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하고 이제 합동으로 지금 뭐 수사를 진행하겠다. 지금 이런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한항공 조연아 또 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자, 또 한 번 구속 위기를 맞은 거죠?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땅콩향 관련해 가지고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네. 1심에서는 징역 1년인데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풀려났는데 예. 지금 대략 2.5톤의 어떤 개인용 물품을 대한항공 편을 이용해서 사실상 몰래 밀수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탈세까지 되고 있는데, 이런 물건들이 협력업체 그리고 직원들 집에서 증거로 지금 압수수색이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더구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계속해서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고, 네. 또 조사를 받다가 그냥 조사 못 받겠다고 뛰쳐나간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관세청은 이 두 가지로 볼 때 이거는 마땅히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그런 상태입니다. 예. 조금 전에 배 교수께서 지금 이른바 조사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뭐 그 보도에 보면은 중간에 조사받다가 나 못하겠다고 갔다고 그러는데, 이게 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직접적인 사유는 아니죠. 네. 영장 구속 사유는 뭐 이른바 괘씸. 그렇죠. 네. 뭐 이른바 소위 말하는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사유고, 그 외에 이제 참작할 사유로서 이제 사안의 중대성, 그다음에 이제 재범의 위험성 뭐 이런 건데, 굳이 연결 짓자면은 저렇게 뭐 나 조사 못 받겠다, 이거는 뭐 소위 말하는 반성하는 빛도 없고, 그다음에 네. 여차하면 뭐 그런 범죄를 다시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된다면 굳이 뭐 재범의 위험성 이게 조금 있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조사 태도 불량은 소위 말하는 지금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괘씸죄로서 그건 뭐 구속의 직접적인 사유는 아니죠. 네. 자, 뭐 조현아 부사장, 전 부사장의 얘기를 짧지만 잠깐이라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달 세관에 출석했을 당시의 모습 그리고 말입니다. 들어보시죠.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은 없습니까? 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했었는데, 어쨌든 뭐 조사 태도의 문제도 뭐 있겠지만은 혐의 대부분은 다 부인하고 있다고 있는 거죠. 있다고 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이제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영장을 야.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과연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의 문제인데, 변호사님 계시지만은 증거가 촘촘하게 준비가 돼 있다면은 부인하고 있고, 더구나 또 도주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태도를 감안해서 제가 볼 때는 또다시 구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예. 지금 조연아 씨 이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 뭐 여동생 그 온 집안의 일가가 다 이런 비리에 지금 연루돼서 조사를 받고 있고 사법처벌 위기에 돼 있는데, 이거는 결국은 그동안의 잘못된 재벌들의 하나의 단면이고 상징이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재벌들이 과거에 권력과 유착돼 있으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특히 기업을 완전히 사유하고 왕처럼 군림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렇게 일탄된 행위로 나왔는데, 이번 일을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재벌들이 좀 국민들로부터 또 존경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변호사님 약간 디테일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그 구속영장을 신청한 곳은
관세청이죠. 관세청이죠. 경찰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바로 법원이 받는 게 아니죠. 중간에 검찰이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검찰에서 이제 관세 인천 본부세관이죠. 그럼 인천지검에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인천지검에서 봐서 구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는 검사가 다시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 단계는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죠.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죠. 이제 영장을 신청하니까 지금 검찰에서 검토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제 구속영장을 최종적으로 법원에 청구를 할 거냐 말 거냐를 청구를- 결정하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남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법원에서 발부 여부를 이제 결정하는 소위 거고. 말하는 뭐 자주 들으셨겠습니다만 영장 실질 심사를 하게 되죠. 검찰이 이제 청구를 하게 되면. 네. 그런데 네. 지난번에 뭐 조양호 회장 때도 뭐 횡령, 배임, 뭐 액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만은 결국은 뭐 다급하니까 횡령한 액수 다시 돌려놨단 말이에요, 회사에. 네. 뭐 이것도 뭐 개인 재산 범죄는 아닙니다만 지금 한 뭐 관세 포탈 액수가 한 6억 뭐 그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아니 나 저 관세 다시 다 냈다. 영장 실질 심사까지 가게 되면은 뭐 아. 납부해 버리면은, 그리고 내가 뭐 도주 우려가 뭐 있느냐 이러면은 또 지금까지의 법원의 태도로 봐서는 또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 지금 아버지, 어머니, 동생은 다 기각이 다 됐죠. 지금 뭐 5번째 영장 신청이죠. 아, 이게 5번째입니까? 그렇죠. 네 번째가 지금 아니고. 뭐 예. 조양호 회장 한 번 됐었고, 예. 그다음에 조현민 전무, 네. 그다음에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은 2번이나 신청됐지 않습니까? 야. 그래서 이번 5번째. 어머니가 2번이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두 가지 양극단의 경우가 있는데 네. 지금까지 통계로 보면은 구속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반대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 정서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돈이 있으면은 구속하기가 충분히 되는데도 구속이 안 되느냐라고 반발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경우에는 또 구속이 될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지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중재 변호사님, 배정호 세한대학교 교수님 두 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